TV조선 열혈 기자들이 직통으로 전해드립니다. 보도본부 핫라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엄성섭입니다. 먼저 이 시각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서 애국 보훈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은 비무장지대 유해 발굴부터 시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례적으로 서울이 아니라 대전 현충원으로 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현충일 추념식은 서울이 아닌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렸는데요. 1999년 이후 19년 만입니다. 지난 3월 순직한 소방관 3명 등 최근에 순직한 유공자들을 기리는 의미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먼저 무연고 묘지부터 둘러봤습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와 46명의 천안함 용사 묘지도 찾아 헌화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령 등은 이웃과 우리의 가족이라며 보훈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훈처 예산이 5조 원으로 늘었고 생존 애국지사의 특별 예우금도 50% 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창 논의가 진행 중인 미북 회담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비무장지대의 유해 발굴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미군 등 해외 참전 용사들의 유해도 함께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도 대전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8월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순직한 장병 3명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최주원입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자, 미북 정상회담의 장소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 있는 카펠라 호텔로 결국 확정이 됐습니다. 카펠라 호텔. 네, 예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어제가 공개가 됐었고 이제 어제 다시 또 그 회담 장소까지 공개가 돼서 오늘 전달이 된 건데 예. 자 보면은 미국과 북한의 집사들이 싱가포르에 들어간 지 한참이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미북 양측의 어떤 실무 진달의 협의가 꽤나 길게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외신에서도 지금 보면은 미국 측이 애초에 그 센토사 섬을 회담 장소로 지목을 했다고 합니다. 아, 미국이? 네. 그런데 북한의 좀 확답이 늦어지면서 회담 장소 발표까지 시간이 좀 걸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예. 꼭 북한의 늦은 확답 때문이 아니더라도 장소 공개가 좀 일찍 되면 취재의 열풍이 더 일찍 불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뒤늦게 공개하려는 미북의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제 샹그릴라 호텔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해서 거기서 열리는 것 아니냐. 근데 우리가 어제 이거 블러핑이다. 이거 네. 분명히 센토사 섬에서 할 건데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상대로 센토사 섬인데 네. 왜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입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센토사 섬이 굉장히 조용합니다. 또 예. 센토사도 말레이시아어로 평화와 고요를 뜻한다고 하고요. 지도에서도 아주 확연히 드러날 정도로 본토와 한 700여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다리와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만 차단하면은 외부와의 접근을 좀 차단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렇게 보시다시피 본토와 센토사 섬이 700m나 떨어져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멀다고도 할 수가 있고요. 게다가 또 섬에 들어와서도 250여 미터 길이의 구불구불한 진입로를 거쳐야 또 호텔에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또 호텔 근방에 와서도 나무들이 굉장히 울창하다고 해요. 그래서 예. 카펠라 호텔로 시야가 좀 막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즉 다리만 봉쇄를 한다면은 센토사 섬 진입이 완벽하게 통제되는 것처럼 카펠라 호텔도 한 250여 미터 그 구불구불한 진입로만 차단하면은 접근로가 불가능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시간상 골프를 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근처에 골프장도 좋은 게 있다고 그러네요. 합니다. 지금 보이니까 화면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 점도 또 하나의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낭만적인 저 남녀 간의 연인 간에 또 이렇게 휴식을 하는 그런 모습도 동영상으로 나오는데 회담 장소는 정해졌습니다만은 두 정상이 또 어디에 묵게 될지 이것도 관심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두 정상이 일단 각각 다른 호텔에 투숙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이유가 이 제3의 장소인 회담장으로 이동하는 방식을 택해서 어떻게 보면 한쪽이 다른 쪽을 이렇게 찾아가는 듯한 모양새는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회담 장소 따로, 숙소 각각 따로. 그래서 예. 회담 장소로 각기 모이는 그런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이 앞서 정상회담 기간 중 이 트럼프 대통령은 샹그릴라 호텔, 또 김정은은 이제 플러턴 호텔에 묵을 계획이라고 미 정보 관료들을 인용해서 이미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예. 양측의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아직은 유력 후보군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럴 이 것 같네요. 경호 등의 문제 등으로 아마 공식 발표를 안 하는 네.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로 예상되는 이 샹그릴라 호텔은 뭐 어떻게 보면 최근까지도 이 정상회담장 1순위로 거론되는 곳입니다. 네. 이 스위트룸의 하루 숙박료가 8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최고급 호텔이고요. 북측은 이제 김정은의 숙소로 이 플러턴 호텔을 선호하는 곳으로 알려졌는데 김창선이 이끈 이 북한 실무협상단이 이곳에 묵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마 묵으면서 이 경호 문제라든가 모든 동선을 파악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플러턴 호텔의 귀빈실 하루 숙박료는 샹그리라보다는 조금 쌉니다. 645만 원. 일단 뭐 미 국무부는 회담 기간 중 북한 대표단의 숙박비를 대신 지불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힌 만큼 아마 싱가포르 정부가 초청하는 방식으로 부담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회담을 앞두고 매우 중요한 며칠이 될 것이다. 이런 또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North Korea looks like it's moving along very well. A lot of relationship being built, a lot of negotiation going on even before the trip. But it looks like it's coming along fine. We'll see what happens. But very important. It'll be a very important couple of days. 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다. 매우 중요한 며칠이 될 것이다. 이거 굉장히 듣기에 따라서는 의미심장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매우 중요한 며칠, 커플 오브 데이 이 발언이 단순히 회담 전후의 일정을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니면 미북 정상회담 일정이 며칠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조금 분분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에도요. 필요하다면 개최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예. 폼페이오 장관 역시도 회담이 1박 2일로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백악관에서도 회담 시각을 발표할 당시에 첫 회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 물리에서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물체가 움직이기 직전까지의 정지 마찰력이 가장 크고 그 이후의 운동 마찰력은 조금 작은데요. 한 번 보는 게 어렵지 같은 장소에서 두 번, 세 번 보는 거는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요. 예. 일각에서는 일정이 길어지면서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함께 종전선언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언급을 하긴 하는데요. 아하. 또 그건 너무 앞서간 이야기다. 이런 주장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향할 것이다. 이런 추측들이 일부에서 나오기는 했었어요. 청와대는 뭐 아니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남북 정상회담 때처럼 도보다리 산책 같은 거를 이 센토사 섬에 있는 호텔에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일단 그런 연출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그래요? 그 일각에서는 카펠라 호텔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한 해변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인사가 해변을 함께 걸으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 이거를 연출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인데요. 시진핑하고 김정은이 직접 대련에서도 그 비슷한 거를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었죠. 예. 그래서 이제 세계를 상대로 북한이 변모했다는 것을 드러내야 할 김정은이랑 또 리얼리티 쇼의 간판 앵커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만남에서 세계의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각 정상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전용기를 타고 도착을 할 건데 일반 공항을 이용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싱가포르 공군의 파야레바 기지에 착륙할 가능성이 높다. 공군 기지로?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공군 기지나 국제 공항은 활주로가 좀 짧거나 혹은 민간 항공기 왕래가 많아서 경호상 좀 불리하다. 이런 이유인데요. 네. 현지 관계자들 역시도 카지노에 출입하는 MVP들도 이용하는 군공항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 VIP들도 이용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여기를 이용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를 했는데요.
그 미 백악관에 따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10일 오후쯤 싱가포르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마친 직후에 이동을 하더라도 그 시차를 감안하면은 빨라야 10일 오후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허. 또 김정은의 경우에는요, 최소 오는 11일 정도에 입국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싱가포르 현지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도보다리 회담과 같은 산책과 같은 것을 한다면 김정은이 정말 영어를 어느 정도나 할 것인지도 바로 그냥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이 도보다리 회담보다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렇죠. 골프장 카트를 타고 이렇게 골프장 이렇게 한 바퀴 골프는 안 치더라도 골프를 안 치더라도 김정은도 골프를 치나? 뭐 알려진 바가 없죠 지금.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뭐 36타를 친다고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36타요? 뭐 한때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가는데 거의 뭐 계속 예, 혼인을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골프는 안 치더라도 이렇게 카트를 타면서 골프장 네. 리조트를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은. 왜냐면 걷는 게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우리 같이 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그리고 또 이 트럼프 않잖아요. 대통령이 카트 이거 운전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마 그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운전대론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돌지 않을까. 운전대론과도 또 통하네요. 자, 그런데 중국이요. 평양에서 싱가포르까지 김정은을 특별 경호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 중국이요? 그러니까는 김정은이 중국을 가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를 가기 위해서는 김정은의 전용기가 그 평양에서 출발해서 중국 영공을 꼭 지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는 중국이 최고 수준의 의전을 위해서 김정은의 전용기가 중국 영공에 진입하면은 곧바로 전투기 편대를 발진시켜서 특별 호위를 하는 방안이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그러니까 김정은 전용기 옆으로 중국의 전투기가 적어도 한 서너 대가 호위를 하는 겁니다. 전투기 편대 호위 같은 경우에는 국빈 방문 시에 제공되는 예우인데 김정은이 그 중국을 공식 방문하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를 가기 위해서 그냥 중국 영공만 잠시 지나가는 것일 뿐인데 그렇죠, 예. 중국이 이런 의전을 검토하고 나선다는 것은 지금 북중 정상 간의 두 번의 만남이 굉장히 효과를 드러내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남북미 3자 간 종전 선언 가능성이 지금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굉장히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차이나 패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멜라니아 여사의 불참으로 리설주와 멜라니아 여사 간의 만남은 불발이 됐습니다만은 그렇지만 또 하나의 만남 기대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퍼스트 도터 이방카하고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의 만남. 자, 이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요? 평창올림픽에서는 사실 한번 엇갈렸었죠. 그러니까 김여정 같은 경우에 당시 개회식 때 왔었고 예. 이방카는 폐회식 때 오면서 서로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했었는데 이번 그 싱가포르 회담에서 불참하는 멜라니아 대신에 혹시 이방카가 실질적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이제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예. 사실 그래서 이방카가 오고 김 여정이 오더라도 이 둘이 만나더라도 회담 테이블에 공식 수행원으로 마주 앉을 가능성이 차라리 더 높다 이렇게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둘 다 정부의 실권자이지 않습니까? 김여정 같은 경우에도 그 남북 정상회담부터 또 김정은 방중 때도 김정은을 밀착 보좌했기 때문에 미국 회담에도 이제 동석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예. 뭐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모두 흥행을 과시하는 그런 이제 성격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카드를 보일지 좀 이방카가 궁금해지긴 평창 합니다. 때는 사실 김영철 일행들하고 같이 있었지만 눈길도 안 좋았었는데 그렇죠. 과연 김여정과 눈을 마주칠지. 올지 말지도 사실 아하. 궁금한 근데 또 부분이죠. 관심을 끄는 것은 이제 김여정이 참석할 경우에 어떻게 인사를 네.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뭐 김여정이 국제 무대에 처음 나섰다고 할 수 있는 그 평창 올림픽 때 첫 방한 때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의식적으로 고개를 굉장히 높게 들고 있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런 모습이었는데 또 이후 문 대통령과의 여러 차례 만남에서는 또 김여정이 특유의 눈웃음을 굉장히 섞인 미소를 보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뭐 허리는 꼿꼿하게 세운 채 목례하고 악수하는 저때 굉장히 모습이었죠. 도도한 듯한 모습이. 네, 예. 이게 첫 방한 때였는데 정말 의식적으로 고개를 굉장히 드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였었죠. 그런데 이후부터는 또 눈웃음을 저렇게 보이면서 굉장히 안달 웃음. 웃으면서 네, 문 대통령과 악수를 하기도 했었는데 또 그런데 김여정이 지난달 7, 8일에 중국 갸렌의 그 북중 정상회담 당시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십시오. 야. 90도 인사를 하고 두 손 악수를 하는 그런 모습까지 선보였었습니다. 이런 김여정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게 된다면 어떤 인사를 선보이게 될지 주목이 되는데 사실 이 시진핑을 만나서 김여정이 저렇게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북한의 우방국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인 김정일이 시진핑 주석의 부친인 시중신 당시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과도 또 만났던 그런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거든요. 미국과 만약에 누구죠? 이방카. 이방카와 만나게 된다면은 저 정도의 어떤 90도 인사 저렇게 반가워하는 모습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방카하고 김여정이 참석을 하면 아버지하고 오빠인 김정은과 트럼프의 모습처럼 키 차이는 굉장히 둘 다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네. 갑자기 이 이름이 왜 나옵니까? 데니스 로드맨 악동. 아니 싱가포르에 미국 정상회담에 와요? 뭐 특명이 있어요? 지금 이제 키 얘기하시니까 이제 농구 선수가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미국 뉴욕 포스트가 이 소식통들의 말을 빌어서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노드먼이 6.12 미국 정상회담 개최 하루 전에 싱가포르에 도착할 예정이고 협상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것인데요. 그래요? 이 소식통은 복잡한 외교가 필요한 상황에서 해당 국가들은 친선 대사를 찾고 싶어 하는데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이 노드먼이 여기에 딱 들어맞는 인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드먼은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죠. 그리고 또 김정은을 만나 친분을 쌓은 사이이고 과거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한 TV 리얼리티 쇼에 출연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습니다. 노드먼의 에이전트는 노드먼이 싱가포르에 가고 싶어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아직 최종 여행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로드먼이 만날 그랬어요. 내가 김정은하고 트럼프 중매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로드먼 입장에서도 이제 슬쩍 숟가락 하나 이제 얹고 싶은 거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로드먼이 북한의 평양을 많이 가서 갔어요. 예. 김정은과 굉장히 뭐 생일 노래도 불러주고 뭐 굉장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친구라고 얘기도 하고. 맞아요. 로드먼은 이제 지난해 6월 방북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져서 이 거래 기술을 김정은에게 직접 선물한 바가 있습니다. 이 로드먼이 김정은에게 책을 선물한 것은 이제 이때가 처음인데요. 거래 기술 트럼프 책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져서였던 게 바로 이 거래 기술을 전달한 거거든요. 물론 뭐 그 로드먼이 건넨 책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필 사인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로드먼은 최근 이 헐리우드 연예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김정은이 내가 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책을 읽기 전에는 트럼프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책을 보면서 트럼프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은 느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중매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미국 그 세계의 만남에 싱가포르 당국도 굉장히 좀 고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어서 싱가포르 당국에서도 기념주화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돈 만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기념주화를 만들어 판매한 데 이어서 회담 장소인 싱가포르 정부도 기념주화를 제작해서 그 시제품을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종류도 다양한데요. 이 금화, 은화, 동화 세 종류입니다. 앞면에는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기와 성조기를 배경으로 악수하는 손을 그려 넣었고요. 미국과 북한의 국호를 새겨 넣었습니다. 또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린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이라는 문구가 들어있는데요. 또 주화 뒷면에는 월드피스라는 영문 문구와 함께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 그리고 또 북한의 국화인 목란이 있고요. 또 미국의 국화인 장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념 주화의 가격은 종류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이 금으로 된 기념 주화는 순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110만 원 정도 가격에 팔릴 예정이고 동전 하나가 110만 원이에요? 네, 수는 주화는 9만 4천 원 정도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그래요. 이 동화는 아연으로 만들어져 니켈 도금된 것인데 개당 2만 8천 원 정도 가장 저렴하다고 합니다. 또 한편 미국에서 만든 기념주화 있었잖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 서한으로 인해서 한때 가격이 떨어졌다는 소식도 제가 전달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시 또 기존 가격으로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샀었을 때. 안 그래도 사야 되나 말아야 우리 고민했었잖아요. 이거 다시 올라갔군요. 더 오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미북 회담이 겉으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만은 지금 미국 내부에서는 또 참모진들 사이에서 갈등이 극에 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매파 간의 갈등이라 조금 더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요? 미 CNN은요, 대북 문제를 둘러싸고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 사이의 갈등이 폭발 직전에 임계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CNN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을 해서요. 김영철이 워싱턴에 왔을 때에도 폼페이오 장관이 반대를 해서 볼턴 보좌관이 면담에 참석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볼턴의 참석은 역효과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는 건데요. 지난달 북한의 핵을 외부로 반출시켜야 한다. 이런 내용의 볼튼 보좌관의 이른바 리비아 모델 인터뷰 이후에 북한이 강력 반발하면서 폼페이오와 볼턴이 백악관 회의에서 심각한 말다툼을 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존 켈리 비서실장이 이 과정에서 폼페이오의 편에 서 있다면서 볼턴의 입지가 좀 더 좁아졌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백악관 NSC의 한 대변인은요. 말다툼 루머는 완전히 거짓이다. 이렇게 부인을 하면서 진화에 나서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뭐 이 거짓이라고 보기에는 미국 정치권에서도 지금 트럼프를 향해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외신 보도를 보면은 미국 민주당 지도부가 그 미국 정상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쁜 합의는 안 된다면서 대북 합의에 포함해야 할 원칙을 제시했는데 그 원칙을 한번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CVID 완전한 비핵화 없이 단계적 비핵화로 가는 것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북한 핵 생화학 무기의 전면적인 폐기가 있어야 하고 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 시설을 해체해야 하고 핵 인프라 연구 해체 등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미국 전문가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성급한 양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뭐 뉴 아메리카 재단 선임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북한 김정은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수락할 것이 우려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매티스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은 비핵화 조치 없이 제재 해제는 없다. 이걸 거듭 강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꼭 이래야만 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 다른 데도 아니고 바로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사실 북한에 대해서 좀 유화적인 모습을 보였었던 민주당이 전통적인 민주당이 북한에 대해서 트럼프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합의는 절대 성급한 합의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지켜달라고 한 건데 이 부분을 미국 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꼭 좀 들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북한 내부 상황도 지금 상당히 흥미로운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정은 저택 사진이 공개가 됐다는데요?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었죠. 자기 집은 공개 잘 안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영국의 한 매체가 김정은의 저택이라고 추정되는 그 사진이라면서 공개를 했는데 이걸 도대체 누가 찍었느냐? 러시아 국영통신사 기자가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31일 날 러시아 외무장관이 네, 맞습니다. 굉장히 뭐 대리석으로 돼 있고 아래서부터 위까지 그 천장까지 다 유리로 돼 있는 굉장히 좀 럭셔리해 보이는데요. 러시아 외무장관이 지난달 말에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접견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동행했던 촬영 기자가 찍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택 정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가꿔진 화단이 보이고 지금은 지나갔지만 뭐 분수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내부도 화려한 디자인의 조명 등 대리석 장식이 돼 있는데 그리고 또 값비싼 조각상 등 그 예술 작품들이 이곳저곳에 좀 배치가 돼 있어서 정말 뭐 평양의 궁전이다라는 말을 실감할 만한 엄청난 규모와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저택 지금 보시는 저 한 2층 정도 되는 저 저택은 평양 근교에 있는데 그 촬영 기자가 북한 경호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식의 김정은의 저택이 한 8곳 더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엄청난 고가의 세단도 보이고 있고 이 북한 주민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지금 막 굶주리고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데 저렇게 그냥 자기는 호의호식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전기도 없는데 저 분수 아이고 참. 김여정의 그 회담장에 있었던 러시아 기자들이 촬영한 김여정의 모습 사진도 공개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 그 외무장관이 방문했을 때 이 김정은을 밀착 수행했던 이 김여정의 모습을 러시아 기자들이 촬영한 사진들이거든요. 김여정은 역시 뭐 남북이 우리 회담이든 중국이든 마찬가지로 이 김정은과 굉장히 밀착하듯 가까운 거리에서 서류를 전달하거나 또 이 문 밖으로 얼굴을 빼꼼 내밀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지시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특유의 그 반달 눈웃음을 지으면서 여유로운 표정을 하고 있는 모습도 사진에 담겼는데요. 김여정을 지켜본 러시아 기자도 안주인같이 굉장히 활달하게 돌아다니면서 개인 비서처럼 의전을 도왔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기자가 영어로 인사하자 김여정이 웃으면서 헬로우라고 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정도는 해요. 헬로우, 하이. 그런데 북한 수뇌부 3인방, 군 수뇌부 1, 2, 3위가 다
동시에 교체가 됐는데 그 네.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중국 관광객 버스 추락 사고 때문이다. 이런 또 추정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오늘 한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인데 좀 내용을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자국 내에서 발생한 버스 추락 사고로 그 중국인 관광객 32명이 숨졌고 네. 그 책임을 물어서 김정가 군 총정치국장과 박영식 인민무력상 등을 해임했다는 건데요. 총정치국장 발음이 좀 어렵죠. 네. 네. 지난달 27일에 노력 영웅이자 인민군 소장인 금강개발총회사 황영식 총사장과 정치국장 등 4명을 이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총살했다는 북한 내부 소식통의 제보를 받았고 이에 대해서 취재가 들어갔는데 예. 들어가 보니까는 군 수뇌부도 연대 책임을 지고 함께 해임이 됐다는 겁니다. 하하. 물론 뭐 추정 보도겠습니다만은 네.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김정은이 그런데 부상자들이 입원한 병원을 직접 찾아갔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눈길을 끌었었는데 당시 모습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동 측에서는 25일 밤 평양역에 나가시어 시신 운반 준비 상태를 돌아보시고 열차에 올라 부상자들도 또다시 만나시어 위로의 뜻을 전하시었습니다. 자, 일단 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아직은 추정이라는 점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제로 갑니다. 자, 최근 몇 달 새 급변하고 있는 남북한 관계, 뭐 미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데 이것 때문에 고민에 빠진 분들이 있대요. 바로 개봉을 앞둔 영화 감독들이라고 하는데 남북 해빙 무드로 인해서 지금 충무로가 출렁출렁하고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남북 해빙 무드지만은 남북 대결 구도를 그린 영화들이 대거 개봉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하. 올 하반기 개봉 그 예정작들이 한 4편 정도가 있는데 예. 남북 대결 구도 혹은 남북 그 대결 지금 상황을 배경으로 삼아서 제작을 했습니다. 8월 개봉 예정인 영화 공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얼마 전에 칸 국제 영화제도 초청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랬죠. 이게 그 90년대 말 그러니까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지금 만든 겁니다. 90년대 말에 흑금성이라고 그때 뭐 안기부 소속 북파 공작원 이야기를 담았는데 물론 이제 그 흑금성이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이중 간첩 논란도 좀 있었어요. 있었었죠. 예. 어쨌거나 그 영화 공작을 만든 윤종빅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남북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찍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영화 만드는 기간이 2년 정도 되니까 2년 전에는 전혀 이런 상황을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관객들에게 다가갈지 좀 고민스러운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평소보다 지금 남북관계 뉴스를 더 열심히 보게 된다고 합니다. 야, 이거 고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남북한 소재 영화들이 지금 줄줄이 개봉 예정이라면서요. 네, 이 하정우, 이선균 주연의 영화 PMC가 있는데요. 이 PMC는 판문점 지하 30m 아래 이 벙커 회담장에서 벌어지는 비밀 작전을 그린 영화입니다. 또 강동원, 정우성 주연의 영화 일랑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통일 테러 단체가 한반도를 혼돈으로 밀어넣는 가상의 미래 이야기를 그린 영화인데요. 예. 또 한국 전쟁 속에서 꼽힌 휴먼 드라마도 있습니다. 바로 영화 스윙 퀴즈인데 이 북한군과 중공군 포로를 집단 수용했던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 탭댄스에 빠져든 군인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도 있습니다. 그 남북 대치 상황에 맞춰서 뭐 영화 제작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계속 나올 걸로 보시나요? 사실 그 이제 너무 현실과 동떨어졌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일부 제작사나 배급사 쪽에서는 좀 상황을 보면서 개봉일을 늦추는 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국내 흥행작들의 면면을 보면은 남북한 소재가 유독 좀 많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라는 그런 특수 소재가 이렇게 먹혀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앞으로 그 북한 소재 영화 제작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 소재 영화 제작엔 이전보다 좀 신중을 기할 것을 보인다.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요. 예. 한 영화사 대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나리오 개발이나 투자 자체를 좀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예. 나오는데 물론 반대 시각도 있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 이런 장면을 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도 월북을 하고 뭐 두 예. 손을 잡고 이런 장면을 연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나오는 그 남북한 관련 영화들은 대결 구도보다는 좀 화해와 공존의 느낌으로 풀어가지 않을까 보입니다. 자, 남북한 소재 영화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동안에. 네, 그렇습니다.
뭐 뭐니 해도 1999년에 개봉을 했던 영화죠. 예. 그 강재규 감독의 실이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 영화계에서 북한을 주제로 블록버스터의 시초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이념 대립이라는 기본 골조 아래에서 민족애와 인류의 뭐 남녀 간의 사랑까지 다 녹여냈었죠. 내용 기억을 좀 해보면은 남한에 침투한 북한의 특수영과 남한 정보기관 유언의 대결을 그린 영화였고 580만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뭐 블록버스터급 흥행을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쉬리 저 물고기 엄청 근데 저기 또 저분도 또 나오시는구나. 한석규 씨를 비롯해서 쉬리를 기점으로 남북한 소재의 영화들이 줄을 이어서 제작됐는데요. 쉬리의 바통을 이어서 바로 공동경비구역 JSA 명장면이었죠. 볼까요? 훈련소로 가는 날 저 부모님께 편지나 한 통씩 쓰라고 수정이한테도 쓰고. 정말로 전쟁 나면 우리도 서로 써야 돼? 다시 봐도 이게 기존 영화하고는 다르게 이게 공동경비구역 JSA는 뭔가 시각이 좀 새로웠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왜냐면 그동안 그 북한군 하면은 좀 약간 좀 잔인하고 좀 이런 그랬었죠. 묘사가 됐었는데 굉장히 인간적인 북한군의 모습을 처음으로 등장시킨 영화로 바로 이 JS를 뽑을 수 있습니다. 뭐 기존의 공식처럼 반복되어 있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이런 잔인한 간첩이 아닌 북한군의 인간적인 모습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또한 이 남북한 군인들이 함께 이 초코파이를 나눠 먹고 또 김광석의 노래에 감동하는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임을 강조하면서 분단 국가의 비극을 아우른 영화였는데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그 이병헌 씨가 장난치면서 송강호 씨가 그림자 넘어왔다. 군사분계선인데 이게 바로 그 군사분계선을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또 오청성 씨가 그 귀화할 때도 기술할 때도 이 군사분계선 갖고 한참 논란이 됐었는데 그 앞서 이미 JS 공동경비구역에서 그 군사분계선을 갖고 다룬 그림자 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뭐 한 발짝만 넘어가면 북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막 옛날에 그렇게 농담하고 그랬었는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점차 다양한 북한 소재 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기억하실 것 같은데 1999년에 나온 영화죠. 간첩 리철진 기억하시죠? 간첩이라는 게 굉장히 좀 무섭고 그런 이미지였는데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로 완전히 좀 탈바꿈됐던 그런 영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나온 웰컴 투 동막골. 그것도 남북이 하나 되는 그 영화가 이제 2005년에 나왔었습니다. 이거 옥수수 막 튀겨지고 막 그런 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선 그래서 그 진보 성향 정부가 들어서서 계속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건 또 아닙니다. 2010년과 11년에 잇따라 장훈 감독이 낸 영화인데요. 의형제라는 영화도 있었고 고지전이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권에 따라서 뭐 그쪽 영화가 계속 나오고 이런 상황은 또 아닌 거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맞아요. 태극기 휘날리며 이런 것도 있었어요. 맞아요. 태극기. 심수봉 씨 노래가 또 이게 떠오르는. 북한 소재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또 있습니다. 바로 브로맨스인데 남북한의 브로맨스를 그린 영화 또 있죠. 네, 이 영화 속 분단 국가 설정에서 브로맨스는 필수 요소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대표적인 영화로는 배신자로 낙인 찍힌 이 남파 공작원과 파면당한 국정원 요원이라는 설정의 그 영화 의형제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유승환 감독의 베를린과 또 용의자, 공조 등이 있고요. 네 영화 모두 흥행면에서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북한을 소재로 한 영화가 많이 제작되면서 20, 30대 남자 배우들에게 북한 소재의 영화는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 됐었는데요. 이 베를린의 하정우, 용의자의 공유, 공조의 현빈은 영화를 통해서 액션 배우의 가능성을 제대로 증명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남북 소재의 브로맨스 영화의 흥행 요인을 두고 영화 평론가는 남북 대치 속에서 이해관계가 아주 날카롭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서로 믿음과 신뢰를 주고받으며 만들어낸 감동이 관객들을 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 90년대 당시에 이 제임스 본드 시리즈 있잖아요. 007. 그래서 헐리우드에서 제작하는 영화였는데 차인표 씨가 출연을 고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로 이제 이 007 시리즈 내에서 인민군 장교 역할을 섭외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잘못 그려질 가능성이 있다 해서 출연을 고사했었는데 만약에 출연을
없더라 하면 굉장히 빨리 이 헐리우드에 진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 리균이 결국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기억나네요, 그 영화. 굉장히 관심을 받았던 영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강철비인데요. 이게 굉장히 좀 대담한 발상을 했었던 거로 기억이 나요.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게 미리 영화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왜냐하면 소재가 핵을 기준으로 핵이 나오는 그런 영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개봉한 이 강철비는 한반도에 핵전쟁이 일어난다면이라는 이 대담한 발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으로 내려온 이 북한 1호를 VIP를 이제 소재로 핵전쟁의 가능성을 가장 현실적으로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제껏 나온 남북 소재 영화 중 핵을 전면으로 내세운 영화는 이 강철비가 처음입니다. 특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배우 이 정우성 씨와 곽도원 씨가 같은 이름의 남북 요원으로 등장해서 재미를 더했는데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그 정우성 씨는 북한에서 이 극중 이름이 엄철우, 그다음에 곽도원은 곽철우, 그래서 철우 이름이 같구나 뭐 이런 식의 농담을 했는데 결국엔 이 강철비는 남북 관계와 주변 열강 모습을 설득력 있고 또 밀도 있게 그려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다소 무겁고 좀 민감한 주제지만 긴장감 넘치는 이 첩보전과 액션 또 남북 요원 간 우정 등을 그려서 흥행을 성공했는데 이때 북한이 이제 그 쿠데타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좀 이번에도 미북 회담을 앞두고 이제 김정은이 싱가포르 가니까 내부에 뭐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보도가 일부 거기서도 있었어요. 이제 핵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군부에서 반란이라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화 감독들이 굉장히 좀 앞서가는 듯한 그런 그거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아니 지금 저 남북 관계 상황들이 영화계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남북이 함께 제작하는 걸 한번 예상해 볼 남북 수 있지 공동 제작. 않을까 싶은데 한 제작사가요. 제2의 공동경비구역 JS 이걸 생각을 하고 남북 합작 영화 제작을 뭐 준비 중인데 이런 보도가 사실 나오긴 했습니다. 영화 숙제라는 건데 사실 이 영화는 아직 시나리오만 완성이 된 상태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작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단순히 그 세트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현지 로켓, 그러니까 북한으로 가서 할 수도 있다라는 그리고 남북한 뭐 동시 개봉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혹시 알겠습니까? 우리 남남북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한의 남자 그리고 북한의 여자 이렇게 배우들이 와서 같이 출연하게 되는 상상도 한번 해볼 연기 수는 스타일이 워낙 있을 것 달라서. 같습니다. 그렇긴 하죠. 발성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한데 대북 제재만 풀린다면 언제든지 뭐 가능한 일이니까 저희도 뭐 리춘이하고 같이 방송을 하는 옆에 같이 있으면 좀 특이하게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가 또 있었습니다. 김영환 이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여배우 스캔들 또 언급을 했습니까? 네, 뭐 김영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대격돌을 또다시 한번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어제 진행된 토론회에서 또다시 이재명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을 거론했습니다. 뭐 김 후보는 모두 발언에서부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처음부터 나를 고발해달라. 우리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진실을 말하고 한 명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 여배우 스캔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김영환 후보 내가 교도소에 가겠다 이런 언급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전에 이재명 후보가 김 후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이 입장에 대해서 김 후보가 이제 응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또 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말하는 여배우 스캔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인들 다 아는 것 아니냐 모두 침묵한 것에 대한 양심 선언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어제 토론회 중에는 예 아니요 이 문답을 두고서 두 후보 간의 설전도 있었고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김영환 후보가 이제 기조연설부터 이제 이재명 후보를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김 후보가 이 주도권을 가진 토론에서 이 토론 방식을 놓고 두 후보 간에 이제 마찰이 빚어진 건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김 후보가 이 후보에게 스캔들 의혹에 대해 과거 여배우와 만난 시간과 뭐 장소 등을 두고 짧은 문답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후보가 여기 뭐 경찰서도 아니다. 이 대답할 시간을 달라. 뭐 예의를 갖춰달라. 이렇게 이제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고요. 이에 김 후보도 비판으로 맞서면서 주어진 시간이 끝나자 이 사회자의 제재를 요청하면서 좀 다소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었습니다. 언쟁이 오간 이 주도권 토론은 3분간 한 후보가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되 최소 답변은 30초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지도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니오로는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게 무슨 경찰서도 아니고 예. 이거 말이 안 된다. 여기서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어요? 그렇죠. 뭐 예, 아니오로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 방식은 아니었는데. 네. 뭐 근데 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구체적인 날짜와 상황, 뭐 스캔들을 말하면서 그거를 날짜와 시간까지 공개한 건 어제가 또 처음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날짜랑 시간, 장소까지 이야기하면서 둘이 만나지 않았느냐 이제 이걸 확인해 달라는 거였는데 이제 김영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구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2008년 5월 18일인가요? 그러니까 광우병 집회 직후에 낙지집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주차장을 이야기하면서 이때 그 여배우와 만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2009년 그 5월 23일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에 그 여배우와 전화 통화한 적이 있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이 후보를 추궁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시 그 여성이 그러니까 여배우가 양육비 소송 중이었는데 양육비 문제를 상담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렇게 의혹에 대해서 이제 한결같이 이런 답변으로 일축을 했고요.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으면 증거를 제시를 해야지 이런 설이 있으니 아니라고 해보라는 거는 중세시대 마녀 사냥이다. 이렇게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중세시대의 마녀 사냥이라고 이재명 후보는 얘기를 했고 김영환 후보는 나 교도소 갈 거니까 네. 고소해달라. 나 사실 아니면 진짜 교도소 갈 네. 거야. 두 후보가 그냥 그야말로 설전이었는데 그런데 이 주차장에서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국가인권위의 주차장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영환 후보가 토론회 이후에도 SNS에 글을 또 올렸다면서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환 후보가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토론회가 막 끝났던 게 오늘 새벽인데요. 이 SNS를 통해서 참으로 기가 막히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또 주차장 문제를 꺼낸 겁니다. 예. 김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도대체 이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국민들 앞에서 절제하고 말했건만 모두 거짓으로 일관을 했다. 광우병 집회 후 낙지를 먹고 국가인권위원회 주차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런 또 발언을 남긴 것입니다. 자, 이 남경필 후보는 또 이 잦은 그 탈당 문제에 대해서 또 결국엔 공격을 받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남경필 후보에 대해서 당과 후보 사이의 정체성이 조금 괴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언급을 한 건데요. 예. 먼저 이재명 후보는 정책 문제로 포문을 열었는데요. 남경필 후보의 비무장지대 테크노밸리 조성 공약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남북 대화 국면에서 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한국당 소속인 남 후보가 이걸 해낼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언쟁이 오가면서 남경필 후보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역공을 펼쳤는데요. 오히려 이 후보가 민주당이랑 안 맞는다 이런 얘기가 있다. 오렌지 정당이라는 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오렌지 정당이 무슨 이야기냐.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에 출마했을 당시에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을 안 입고 오렌지색을 입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거 그거를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경필 후보는 문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가 되면 문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반기를 들 사람으로 통한다. 자중자애하라.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도 지지 않았습니다. 남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경기지사에 2014년에 출마하지 않았었냐. 탈당과 복당을 반복한 분에게 정치적 신념이 있는지 약속 이행을 기대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 토론회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던 게 이재명 후보만 부인을 대동하고 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제 토론회에 4명의 후보가 정의당 후보까지 4명의 후보가 함께했는데 부인을 대동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유일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김영환 후보가 계속 공격하고 있는 포인트가 여배우와의 스캔들 부분이잖아요. 지금 저렇게 동시에 같이 들어오는군요. 그렇게 손까지 잡고서는 같이 진행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사실상 뭐 여배우 스캔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 부인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부인으로서도 그다지 편하지는 않았을 텐데 뭐 이재명 후보나 부인이나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캔들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공격일 뿐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것을 표현하고 싶지 않았나 싶고 뭐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공식 석상에 남편을 내조하는 모습으로 많이 비춰지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토론회가 저렇게 이제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그 이번 지방선거가 뭐
북미 미북 정상회담에 묻혀서 깜깜이 선거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그 TV 토론 횟수도 이게 뭐 조건이 안 맞아서 많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V 토론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은 많았었는데 결국에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정책 대결이라기보다는 네거티브 공방이 좀 치중된 측면이 있지 않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 토론 자체가 너무 없기 때문에 TV 토론은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워낙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이 거세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결국 남경필 후보에 대해서 제주 땅 뭐 투기 의혹 이런 거를 갖다 또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왜 농지법 위반으로 남경필 후보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네거티브 전에 뭐 나섰다가 뭐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니까 바로 물러선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이재명 후보 측이 어저께 남경필 후보가 그 20대 시절 그 농지법 위반으로 매입을 했던 제주도 농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2017년에. 그러면서 최대 100억 원에 이르는 차익을 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경필 후보 측에서 바로 반박을 한 건데 그 필지, 그 매입한 필지는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거고 증여세도 모두 납부를 했다. 그리고 농지법 위반 뭐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농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됐던 땅은 이미 수차례 잘못을 사과했고 매각도 했고 또 양도세 모두 납부하고 남은 금액은 뭐 기부를 했다 이렇게 반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도 한 발짝 좀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바로 입장문을 내서 농지법 위반이라고 이제 의혹 제기를 했는데 농지법 위반으로 단정하는 데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 이런 언급을 일단 비난의 수위를 낮추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 측에서는 이렇다고 해서 완벽한 면죄부는 아니다. 여전히 좀 조건을 달기도 했죠. 근데 너무 과열되고 있는 양상인데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했던 시위자에 대해서 이 경기도 선관위가 고발하는 일까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를 반대하는 집회를 한 시위자들이 이제 고발이 된 건데요. 경기도 선관위는 어제 수원시 팔달구의 그 이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이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집회를 연 6명을 고발한 겁니다. 이들은 집회에서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과정과 관련 이 후보의 잘못을 주장한 것으로 지금 전해졌는데 이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간에 이 선거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임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집회에 대해서 사전에 주최 측에 중지 명령을 했지만 집회를 강행해서 결국에는 고발을 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맞아요. 낙천 낙선운동, 시민운동도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라고 나왔었기 때문에 김문수,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들 단일화 얘기가 본격화되는 듯합니다만은 또 쉽지도 않은 또 상황인 것 같고. 뭐 김문수 후보는 줄곧 당대당 통합을 위한 단일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대승적 차원에서 김 후보가 뭐 드랍을 해달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결론이 쉽게 나지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안철수의 단일화는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기사도 보시면 알겠죠. 저를 관두라 이거 아니에요. 그죠? 간단하죠. 근데 안철수 후보가 지금 제안하는 식의 조사 방식은 저는 진짜 처음 듣는 방식이에요. 선거 초반부터 제가 야권 대표 선수다. 그리고 결국 단일화라는 것은 한 후보에게 시민들의 지지가 모여지면 다른 후보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를 하거나 유권자들이 표를 모아주시는 방식으로 될 거라고 이미 입장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뭐 이게 하루하루마다 입장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입장이 또 중요한 것인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단일화에 대해서 오늘 입장을 낸 것은 없고요. 자신이 계속 유일한 야권의 후보다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시간상으로 이제 단일화는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단일화 절대 안 하냐? 그건 또 아니다. 이렇게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다시 또 언급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게 아직 사전 투표일까지 사전 투표율이 금토니까는 한 60시간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60시간 동안 그 두 후보 간의 단일화가 이뤄질지 또 어떻게 입장이 바뀔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김문수 후보 여의도 유세 중에 뭐 역주행 그것도 무슨 얘기예요? 역주행이요?
그 음반 순위에서 역주행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뭐 괜찮은데 다른 역주행은 전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김 후보의 유세 차량이 어제 서울 여의도에서 역주행을 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먼저 영상 먼저 보시죠. 여러분 이제 봅시다. 김문수는 해봤습니다. 바꿔봤습니다. 안 되는 건데. 네, 바로 저 장면들인데요. 이 김문수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내거리에서 열린 이동 유세를 하기 위해서 유세 차량에 올랐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연설을 했는데 하지만 이 유세 차량은 여의도역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한 것인데요. 이 영상을 보면 유세 차량의 앞쪽으로 차량이 다가오고 있고 또 역주행하는 유세 차량의 오른편 차선에는 차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도 목격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캠프 대변인은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운전기사에게 빨리 이동하라는 손짓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유턴하는 과정에서 사진이 찍힌 거다.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는 당시 시민들과 인사를 하던 중이라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런 언급도 덧붙였습니다. 뭐 상황이 어떻든 간에 법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저거 역주행 유턴 잘못하면 저 벌점도 크잖아요. 그렇죠. 예.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원 폭행, 폭언 등 무려 7가지나 혐의를 받고 있었던 이명희 전 이사장 구속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이명희 전 이사장이 분노 조절 장애 진단서를 제출을 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단서 때문에 기각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이것도 하나겠죠. 하나에 해당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명희 전 이사장 측은 그 영장 심사 도중에 이 전 이사장의 건강 상태를 언급한 의사 소견서도 함께 이 법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소견서에는 이 전 이사장이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어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즉 이명희 전 이사장의 폭언과 폭행 등이 이 장애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처벌 대신에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이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는 일종의 정신 질환입니다. 특별한 이유나 원인이 없어도 사소한 일에도 이제 갑자기 공격적 충동을 보이고 이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주변 사람을 공격하고 또 기물을 파괴하는 이 폭력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과거 서정희 씨는 이제 남편이었던 서세원 씨가 분노 조절 장애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서세원 씨 역시 이 화를 참지 못하고 서정희 씨를 엘리베이터 안에서 질질 끌고 가는 모습 그리고 또 목을 조르는 모습도 목격이 됐었거든요. 또 가수 박완규 씨도 TV에 출연해서 과거 분노 조절 장애를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매니저를 때리고 또 자동차 앞 유리창을 깨트리거나 또 화가 나면 180km로 달리는 차문을 열고 뛰어내리려 했다. 이런 고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명희 전 이사장의 경우에는 녹취나 영상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닐까라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녹음 파일이나 영상만 보더라도 이전 이사장의 그 언행의 어떤 과격함이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통상적인 수준을 좀 넘어선 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걸 이제 분노 조절 장애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느냐 문제가 있는데 일단 이명희 전 이사장의 폭언 파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방배동에 네 집 알아 몰라. 가봤지? 소창동 큰 아들지. 찾아와봐. 이런 거 빨리 전화하라고. 가져와. 야! 야! 당장 못 고쳐다 내. 너 가서 고쳐와. 빨리. 아이고야.
금방 들으셨던 지금 두 번째 욕설 파일 같은 상황은요, 사실 요리하다가 생강이 없어서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퍼부은 상황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생강이 없다는 이유로 뭐 죽으라고 하는데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한 상황 자체가 분노 조절 장애에 해당될 수도 있겠죠. 네. 아, 근데 그 이명희 전 이사장이 분노 조절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 아닐까 이런 또 일부의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저 녹음 파일을 들으면은 저거는 분노 조절 장애가 맞겠다 싶은데 또 이게 의사나 진단서를 좀 봐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일단 저희가 이명희 전 이사장의 진단서를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 전 이사장을 그 진료한 의사의 말을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다만 일부 정신과 교수들의 의견을 좀 종합을 해보면 분노 조절 장애 진단을 내리려면 이게 고유한 패턴이 계속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명희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 보인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장 기각 후에 귀가하는 모습을 보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장면을 한번 보시죠. 피해자 합의 시도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직원들 폭행 혐의는 인정하시는지요? 외국인 가사도우미 혐의 관련해서 어떻게 소명하실 생각이십니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피해자들한테 얼마씩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은 기자들이 자신에게 난처한 질문을 계속해서 퍼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뭐 이 전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꽤 침착하게 대응을 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보면은 어느 정도의 이사장이 지금 조절이 가능한 것 아니겠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 건데 이에 대해서 일부 정신과 교수들은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은 본인이 조절하고 싶지만 조절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인 건데 이명희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폭언 파일 등을 보면은 조절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식적인 판단과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일부의 추정일 뿐 이전 이사장을 직접 진료한 의사의 말은 아니기 때문에 단정은 할 수가 없겠죠. 저희가 뭐 저런 영상 하나로 저 사람의 상황을 그대로 뭐 단정하거나 이럴 수는 없고 지속적인 뭐 이 상담 과정들을 봐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분노 조절 장애가 과연 정말 있다고 해도 이것 때문에 처벌을 감경하거나 피할 수가 있는 것이냐 또 이런 얘기도 또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법조계 일각에서는요, 분노 조절 장애 진단서를 제출을 하면 그 고의성이나 의도성이 낮은 것으로 보일 수 있고 또 제어 불가능한 질환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런 주장들을 할 수 있어서 구속 등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기는 합니다. 어느 정도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올해 있었던 사건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면요. 헤어진 동거녀의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해 협박을 하고 또 동거녀를 강금한 혐의로 20대 한 남성에 대해서 양형 사유를 밝혔는데 향후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고요. 평상시보다는 조금 이제 통상보다는 낮은 감경을 해준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작년 3월에 동거녀를 무자비하게 폭행을 해서 숨지게 한 50대에게 양형 사유로 알코올성 분노 조절 장애가 있음을 자각을 하고 스스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는 정황 등을 참작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분노 조절 장애 그것만으로 양형을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참작은 했을 것이다. 이런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지금 계속 불만을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검찰에서는 그 이명희 전 이사장이 만약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피해자가 더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구속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단 법원에서는 이명희 전 이사장의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인 만큼 처벌이 아니라 치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전 이사장 영장 기각 사유가 그런데 이 분노 조절 장애 이것만이 아니고 또 다른 이유가 또 있다 그러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던 건데요. 합의가?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 이사장 측은요. 법원의 구속 심사 직전에 피해자 11명 가운데 5명에게 합의서를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또 피해자 5명이 직접 작성한 처벌 불원서도 제출을 했는데요. 해당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이 이사장과의 합의하에 밝힌 겁니다. 이번에 합의한 그 분들 중에는요. 유일하게 영상 증거가 확보된 호텔 공사장 폭행 피해자분 그리고 또 운전 중에 폭행을 당했던 수행기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들도 네, 합의를 그렇습니다. 하고 처벌 불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전해집니다. 뭐 이건 뭐 아직까지 합의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된 바가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 합의와 관련해서도 여러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거를 회유로 봐야 할지 합의라고 봐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좀 남는 건데 경찰이 지난달 31일에 이 전 이사장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만 해도 피해자 11명 중에서 10명이 처벌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딱 한 명만 수사 초기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밝힌 거였는데 그런데 조사를 받는 사이에 나머지 10명 가운데 절반이 합의를 하고 입장을 바꾼 겁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금전적 매수와 회유, 뭐 증거인멸 시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일단 법원에서 말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 전 이사장이 피해자들을 만나서 합의한 시점이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확보한 이후라서 증거인멸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그 합의에는 합의금이 오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유전무죄라는 그런 비판은 좀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수사도 상당히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각 사유에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결정적인 건 지금 증거 불충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호텔 공사장 영상 말고는 대부분을 진술에만 의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그 증거 그 확보에 좀 어려운 것 같고 또 그 상습 폭행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습 폭행이라는 게 짧은 기간에 주기적으로 일어났다기보다 지금 저 사건이 터진 게 7년 전부터 또 있었던 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7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일어났기 때문에 과거의 일을 경찰이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분명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영장 재신청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는데 아까 그 피해자 11명 중에서 6명이 합의를 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합의를 하지 않은 그 피해자 5명에 대해서도 사실 이명희 전 이사장 측이 법원에 공탁금이라는 걸 만약 걸게 돼서 그분들이 만약 그걸 찾아가게 된다면은 사실상 이것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법원은 이거를 갖다 이제 양형에 반영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뭐 네티즌들이나 직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 그 조금 많이 화가 난 상황인데요. 이명희 전 이사장의 현재 모습이 사실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죠. 일단 분노 조절 장애 소견서를 끊어서 자신의 잘못을 장애 탓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또 거액의 돈을 주고 합의를 했다는 사실도 국민적 반감을 일으키기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한항공 직원연대도 법원이 우리들의 가슴을 찢어놨다며 이 분노를 느낀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이 전 이사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수십 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누리꾼들이 올린 댓글 내용을 보면 무전유죄라는 말이 실감난다. 돈 있고 분노 조절 장애면 사람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다녀도 되나. 이 사태를 보는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길 판이다. 라는 글도 있습니다. 뭐 어쨌건 간에 한진이가 입장에서는 큰 불은 일단 하나는 끈 셈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연금이 또 대한항공한테 공개 서한을 통해서 경고 이례적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의 2대 주주입니다. 그래요? 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의 지분을 12.5%를 갖고 있는 대주주인 만큼 이제 주주권을 행사한 건데요. 국민연금이 최근 한진그룹 경영진 일가의 그 일탈 행위 의혹이 기업 평판 악화 등으로 이어지면서 이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에 이제 한진그룹 측에서는 이 경영관리 체계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포함해서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한 겁니다. 2대 주주의 요구인 만큼 한진그룹 입장에서도 그냥 넘길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일단 대한항공 측은 공개 서한 내용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 국민연금이 사실 잘 나서지 않는데 2대 주주라면은 이사 선임이나 이사 해임, 대표이사 관련한 여러 가지들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항공 한진그룹 입장에서도 굉장히 충격이겠는데요.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또 웬일입니까? 학원 여강사가요,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 제자들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답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이거요? 이게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에서 지금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학원 여성 강사 A씨를 지금 불구속 입건한 상태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 A씨라는 사람은 지금 경기 북부 지역의 한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사건은 2년 전입니다. 2016년에 당시 이제 제자라고 할 수 있죠. 초등학교 5학년이던 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또 지난해 2017년에는요. 초등학교 5학년이던 다른 학생을 C군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예요? 아직까지는 이제 명확하게 밝혀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정하기는 아직은 쉽지 않습니다. 예.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요,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현재까지는 피해자 조사만 마친 상태라서 사건 경위에 대해서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말을 아꼈습니다. 예. 그러면서 피의자 조사 이후에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피의자로 입건된 여 강사의 입장은 아직까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피해자들 주장을 보면은 이 성폭력을 당한 게 1, 2년 전 일이잖아요, 초등학생들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제야 뒤늦게 이렇게 고백을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경찰 조사에서 이 피해자 중 이 B군은요, 이 강사 A씨가 성관계 사실을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은 남편한테 이야기해서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했다고 진술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여강사가 결혼한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남편도 있는 유부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 학생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이제 학교 상담 시간에 이런 해당 사실을 털어놓고 결국에는 이게 이제 경찰 조사까지로 이어진 겁니다. 그럼 협박까지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살해 협박까지. 이게 지금 조사를 더 진행해 봐야 됩니다. 이 여강사의 진술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 혐의가 다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초등학교 5학년이면은 우리 나이로 12살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형법 제305조에 따라서 13세 미만에 대한 추행 같은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미성년자 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 권고 양형은 징역 4년에서 한 11년 정도인데 이 조항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은 피해자들은 강사 A씨가 가르치는 학원 수강생이었기 때문에 이 강사가 이 아이들의 나이를 몰랐을 리는 전혀 없어요. 초등학생이면 당연히 알겠죠. 네. 예. 그러니까 또 피해자 B군이 협박이 있었다고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만큼 만일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 폭행이나 협박까지 있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미성년자 강간죄가 아니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를 하게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도 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유부녀고 그리고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이었고. 근데 지난해 여름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이때는 또 학교 교사가 또 학생하고. 당시 그 교사도 유부녀였고 아이를 둔 엄마였습니다. 경남 초등학교에서 이제 저학년 담임을 맡았던 30대 여교사인데요. 예. 교내 체험학습 그 과정에서 6학년이었던 그 학생을 알게 됐고 그 이제 피해자가 이제 된 거죠. 그 학생에게 사랑한다 이런 문자도 보내고 본인의 이제 노출 사진 그런 걸 좀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참 어떻게 보면 교사가 부담스러웠지만 또 자기가 이제 학생 입장에서 외면하기도 어려서 가끔 그런 문자에 답장을 보냈다고 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여교사가 만두 사주겠다 이렇게 불러내서 교실과 자신의 차량 등에서 9차례에 걸쳐서 피해자와 성관계 맺어온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이런 사실을 이제 피해자의 부모가 아들 휴대전화를 보다가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여교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학생에 대해서 잘생겨서 성적 충동을 느꼈다 이렇게 진술을 해서 굉장히 좀 충격이 됐었는데 아이를 사랑했다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좀 처벌을 피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 여교사 같은 경우에는 또 2심에서 실형을 받기도 했죠. 네, 2심 재판부는 이 D씨가 여러 차례 제출한 반성문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고 가족과 이 동료 교사들이 선처를 바란다고 한 점 또 범행 이전에는 모범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는 점을 이런 점 때문에 한 일주일간 고민을 하면서 이제 선고 날짜를 미루기까지 또 했었다고 합니다. 이게 판사분들도 이게 고민이 돼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형 사유에 참고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지만 이 재판부는 범행 정도를 무시할 수가 없고 우리 사회가 교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판단한다면서 원심을 유지한 실형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니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일이 왜 이게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뭐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들이 좀 어떻게 보면 또 충격적인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2016년도에도 이 대구에서 30대 기간제 여교사가 이 중학교 3학년 제자와 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으로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성관계를 가졌다는 보도와 함께 학생을 이 서방님이라고 부르는 이 또 문자가 공개되기도 했었는데 지난해에는 또 그 2015년 학원에서 만난 당시 중학교 2학년 제자와 4차례 성관계를 한 30대 여성 학원 강사가 2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었습니다. 이 여성 강사는요, 피해자에게 뭐 만나볼까, 같이 씻을까 등의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좀 자극적인 그런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또 자신의 오피스텔로 불러서 또 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네. 이 강사는 재판에서 제자가 180cm가 넘는 큰 키에 육체적으로 상당히 성숙했고 또 이 중학생들 경우에는 성관계도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성 경험이 큰 해악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까 그 윤유리 기자의 말대로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했을 경우에는 합의하에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계속해서 자료 화면을 넣어드리고 있습니다만 저건 자료 화면입니다. 지금 본건과는 상관이 없는 영상이다라는 자료 화면이라는 점을 명확히 전해드립니다. 군사부 일체라는 옛말이 있는데 이분들이 스승으로서의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미성년자한테 성범죄를 저질렀었던 가수 고영욱 씨 근황이 또 전해졌습니다. 연예인 전자발찌 1호 그야말로 불명예를 안았었는데 발찌 벗는다고요 이제? 네, 시간이 흐른 모양입니다. 다음 달이면 명령받은 기간을 꽉 채워서 전자발찌를 벗게 되는데요. 이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서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2013년 1월 구속 기소가 됐었죠. 같은 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또 일명 전자발찌 부착 3년 확정 선고가 있었습니다. 고영욱 씨는 이후에 2015년 7월에 만기 출소했는데요. 이때 모습 잠시 보시죠. 2년 반 동안 물론 힘들기도 했지만 이곳이 아니었으면 모르고 살았을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삶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중하고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전자발찌 부착은 출소하던 2015년 7월부터였는데요. 따라서 7월이면 오는 이제 7월이면 3년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자발찌는 벗게 되지만 고영욱의 신상정보 공개는 아직 2년이 더 남아 있고요. 당초 법원이 5년을 명령했기 때문에 성범죄 알림위에서는 이제 2020년까지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발찌하면은 또 누가 생각나는데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고영욱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상생활이 저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얼굴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거의 그 바깥 출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외부 접촉을 거의 하지 않고 집에만 이제 침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2016년도에 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모습이 공개가 됐었어요. 이야기가 공개가 된 것인데 한여름인데도 이 긴 팔에 긴 바지, 이 모자, 마스크를 쓴 채로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자유롭지 않지만 허용된 범위 내에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이 목격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국민청원이 또 등장했다는데요. 여론이 썩 좋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그 아동 성범죄자 고영욱의 전자발찌 해지를 반대한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자는요, 평생을 격리 수용해도 모자란데 징역 2년 정도만 살다 나온 것도 분통 터진다. 근데 전자발찌까지 해지라니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론이 썩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라 고영욱 씨의 복귀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취업 제한 조치 문제도 엮여 있어서 그야말로 고 씨 입장에서는 설상가상입니다. 취업 제한이 걸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성범죄자의 경우에 취업 제한이 10년입니다. 취업 제한 대상 기관 중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연예기획사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직원 채용이 아니라 전속 계약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법리 해석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분위기상은 조금 그렇지 않냐 이런 분위기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분만 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꼭 알아야 할 날씨 정보, 요긴한 날씨입니다. 오늘은 현충일이자 여름의 세 번째 절기, 망종인데요. 더위가 심하기 때문에 활동하기 수월하지는 않겠습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이 지역에선 낮 동안 30도 이상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게다가 소나기까지 내릴 수 있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도 더운데 울산은 종일 먼지까지 정체돼 답답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또 밤부터는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홍지화였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보도본부 한나인.